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하루 만에 지금 이 다우존스 지수는 반락을 그리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틀 연속해서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장중에 잠깐 하락했다가 지수가 다시금 올라오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긴 했지만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긴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같이 어두운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은행주들의 호실적으로 그나마 방어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미중 갈등도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도 개별주 이슈마저도 계속해서 뭔가 특별한 방향성을 가지기보다는 혼조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그걸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3대 지수 흐름입니다. 잠시 후에 밤사이에 있었던 일들 자세히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 대형 은행들의 호실적과 미중 갈등 관련 발언들, 또 이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혼조적인, 복합적인 신호들이 나오면서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혼조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시장을 끌어올리는 힘이 강했는데요. 이 다우 지수가 약보합권에서 움직였고요. 또 이어서 나스닥 지수는 0.6%, S&P 500 지수는 0.4%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제가 종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재료가 일정한 방향성을 띠지 않고 뒤엉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미중 갈등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할까요? 이 밤사이에는 베센트 재무장관이 관련된 이런 발언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는데 이게 대중 온건 발언도 있었고요. 강경 발언도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발언도 나왔고요. 가장 먼저 이 장 초반에는요. 상당히 좀 시장을 진정시킬 법한 온건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연기한다는 가정하에 미국 또한 이 중국 측에 부과가 될 100%의 추가 관세를 연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세 휴전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취지의 발언을 이어나갔지만요. 장 중반과 또 장 후반 들어서는 IMF 연차 총회에서 상당히 중국에 대해서 좀 강경으로 돌아선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 세계은행의 중국에 대한 지원 중단을 요구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대법원의 판결과 무관하게 이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권한으로 이 관세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지속적인 관세 부과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한국과의 관세 협상은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향후 10일 안에 조만간 해결이 될 것이다 라면서 낙관했는데요.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지만 여러 가지 시장에서 이게 과연 긍정적인 입장인지 부정적인 입장인지 도통 갈피를 잡지 못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이 연준의 베이지북, 우선은 그 전일 나왔었던 파월 의장의 관련 발언들과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우선 미국의 경제 활동은 전반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었고요. 지역별로 좀 혼조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또 고용과 물가 여전히 두 개 다 위험이 높은 상태이고 관세로 인한 투입 비용이 증가된 게 또다시 확인이 됐지만 이 역시나 지속적으로 이 소비자들에게 여전히 기업들이 함부로 전가하지 못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업이 짊어지고 있는 관세 부담이 점점 더 강력하게 누적이 되고 있다는 건데 대체로 연준 의장 파월이 이전에 했던 발언과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오히려 밤사이에는요. 이 전일 파월 의장이 긴축 중단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다라면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더 강하게 작용하는 모습이었고요. 한 가지 더 이 세 가지 이슈에 제가 넣지는 않았지만 약간은 또 의미심장한
부진한 그런 발언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스티브 마이런 백악관 경제 고문이자 현재 이사를 담당하고 있죠. 연준에서요. 자, 그런데 이 스티브 마이런 무조건적으로 강한 금리 인하를 주장을 해왔었지만 밤사이에는 여전히 금리 인하는 필요하다라고 밝히면서도 50bp를 인하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해야 한다라면서 금리 인하의 속도를 빨리 해야 하지 금리 인하의 폭에 대한 그런 주장은 기존의 위원들의 주장과 자신의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약간 비둘기파스러운 발언을 하는 것인지 시장이 또 한 번 물음표를 띄운 순간이었고요. 이 반면에 은행주들은 오늘도 계속해서 실적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순이익이 23% 증가했고요. 모건 스탠리가 무려 45%의 순이익 증가 보이면서 이 두 종목 모두 4%대 강세 보였습니다. 특히나 모건 스탠리는 거의 5년 만에 최대 폭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거뒀는데 가장 중요한 신호는요. 이 두 회사 모두 IB, 그러니까 투자은행 부문이 실적을 견인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금융시장에 인수합병, M&A와 또 IPO, 기업 공개 등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호인데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의 낙관론이 굉장히 지배적이라는 의미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은행들보다는 이런 대형 은행들에게 훨씬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오늘 지역 은행주들은 상당히 부진했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대형 은행주들이죠. 이 실적 발표를 남겨두고 있는 골드만삭스와 시티, 또 JP모건의 실적까지 기대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밤사이에 시장을 움직인 이 자금들, 특히 어떤 업종에 집중됐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M7은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엔비디아가 장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강보합권에 머물렀는데 장 후반 들어서 살짝 되돌림이 나와줬고요. 또 M7 중에서는 유일하게 아마존이 빨간불 켰습니다. 0.38% 하락했는데 이 AI 투자에 따라서 이 인사부서를 중심으로 대규모 감원을 계획 중이라는 소식이 부정적으로 작용이 됐고요. 그 이외에 오늘 보시자면 이 대형주들은 상당히 대형 은행주들은 좋은 모습 보인 반면에 지역 은행주들은 상당히 또 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보험주들도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빨간불을 켜고 있죠. 특히나 이 프로그레시브의 주가가 거의 8% 가까이 급락했는데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아예 하회했습니다. 이 S&P 500에서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건 굉장히 또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이 주된 요인이 플로리다주에서 실시한 보험사 이익 상한 정책 때문이었는데 이 때문에 보험주들이 동반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반도체 장비는 좋았습니다. 이 ASML이 신규 주문 전망치 예상보다 상회하게 발표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온기가 돌았고요. 반면에 소프트웨어 쪽은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 중국 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를 공개하면서 중국의 기술 자립에 대한 우려감이 이 소프트웨어 전반을 덮쳤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이 AI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장이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낙관론이 시장을 지배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히트맵에는 없지만 우리 시장에도 영향이 큰 4가지 테마성 섹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자 컴퓨팅은 전반적으로 매물 출회되는 모습이 오늘도 나타났습니다. 이 아이온큐도 6% 하락했고요. 또 실스큐도 2%가량 하락이 나왔는데 이 약 2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 소식이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어서 우주항공드론은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 계속해서 매물 출회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히토류가 굉장히 강하게 하락했습니다. MP머티리얼즈는 9%가량, 리튬 아메리카가 6%대 하락을 보였는데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연기에 대한 상응 조치로 미국이 대중관세를 좀 지연시킬 수 있다라면서 약간 열어두는 발언을 했었다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었죠. 이 때문에 그
그동안 상당히 주가가 상승했었던 히토류 관련주들이 오늘은 약간은 상승분을 토해내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또 이어서 원자력과 우라늄, 오클로는 살짝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지만 뉴스케일 파워와 센트러스 에너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섰습니다. 미 육군이 2028년까지 미국 내 군기지에 초소형 원자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외부 전력망이 적군의 공격으로 차단이 되더라도 24시간 중단 없이 군사기지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마디로 안정적인 전력망 수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AY와 비슷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어서 추가적인 특징주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AMD 오늘 굉장히 강하게 추가 상승 보였습니다. 9%가량 추가 상승했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오라클과 맞손을 잡았다는 소식에 이어서 또 밤사이에는 HSBC가 목표 주가를요 185달러에서 310달러가량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웨더부시도 기존 190달러에서 270달러로 목표 주가를 잇따라서 크게 높였고요. 반대로 계속해서 경쟁 우려가 부각되고 있는 엔비디아는 오늘 약한 모습 보였습니다. 이 HBC 쪽이 AMD만 목표 주가를 올린 게 아니라 이 엔비디아 측도 마찬가지로 이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을 상향했고요. 목표가 320달러를 제시를 했지만 뭐 그 자체로 봤을 땐 긍정적인 소식입니다만 AMD에 비해서는 다소 약하다라는 이런 비교적인 평가가 나왔고요. 또 이어서 구글은 2%가량 강세 보였습니다. 이 구글의 로보택시죠. 웨이모가 2026년 런던에 드디어 서비스를 출시한다라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했고요. 유럽 시장에는 처음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대감을 안고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준 구글. 이어서 나머지 M7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에 메타도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약 1%가량 강세 보였습니다. 이 AI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암홀딩스와 파트너십을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어서 테슬라도 1.38%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 중국 관련 이런 개별주 이슈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그중 하나가 테슬라를 끌어올렸습니다. 이 중국 정부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2배가량 대규모로 확충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2027년 말까지 충전 시설 2,800만 개를 짓고 이 공공 충전 용량을 3억 킬로와트나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전기차 이 수요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는 건데 테슬라에 당연히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오늘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애플도 여러 가지 호재가 있었는데 중국 관련된 이슈도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신제품 관련 소식이 제일 주목을 받았습니다. 0.63% 상승한 애플, 이 M5 칩이 탑재된 신제품 아이패드 프로를 출시하겠다라는 소식이 시장에 이목을 끌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블룸버그 통신이 한 가지 더 애플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신제품의 생산지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옮기고 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간 관세 리스크에 가장 크게 노출됐던 종목 중에 하나인 애플에 대한 우려감 살짝 낮아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외의 특징주들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 이 코어 위브입니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하면 떠오르는 종목이죠. 3.8%가량 상승했는데 이 AI 스타트업 풀사이드, 이 풀사이드도요. 엔비디아가 투자한 그런 스타트업입니다. 이 풀사이드와 손을 잡고 계속해서 텍사스 서부에 자체 발전이 가능한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구나라는 점을 알려주는 그런 대목이었고요. 또 모건 스탠리 제가 종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투자은행 IB 부문의 견조한 실적에 힘입어서 4.72% 주가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실적 시즌의 시작을 화려하게 열어주고 있는 대형 은행주들입니다. 이어서 썬론도 밤사이에 2.95%, 장 후반 들어서 기술주 쪽으로 약간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장 중반의 급등세를 약간은 반납을 해줬는데요. 이 BMO 캐피털 마켓이 목표가를 기존 10달러에서 19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굉장히 거의 2배 가까이 상향 조정한 건데 다만 아쉬웠던 점이요. 새로운 목표가 이 19달러는 전일 종가 대비해서도 아직 8%가량 낮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약간 시장의 아쉬움을 표하면서 장 후반 들어서 상승폭의 일부를 반납했던 썰런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 밤사이 매크로 지표들 과연 어떻게 흘러갔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국제유가 이 WTI는요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58달러 선 중반선에 걸쳐져 있는데 계속해서 국제에너지기구가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을 예고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현재 국제유가는 5개월 만에 거의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어서 원달러 환율은 6원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밤사이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됐기 때문인데 이 스티븐 마이런 이사가 그간의 행보와는 달리 약간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이어나간 점, 금리 인하의 속도는 빠르게 해야 하지만 이 금리 인하의 폭은 기존과 비슷하게 다른 위원들과 비슷하게 가야 한다라고 주장한 점이 약달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때문에 원달러는 잠시 주춤하는 모습 보였고요. 또 비트코인은 여전히 11만 1000달러 선에서 횡보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금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는데요. 이 밤 사이에 금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4,200달러를 막 돌파했습니다. 미중 갈등의 불확실성 때문에 여전히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지는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오랜만에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다시 한번 되돌리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그 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 스티븐 마이런 이사가 AI로 중립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경고한 점이 다시 한번 이 국채금리의 하락세를 제한한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밤사이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 네, 이어서 이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현장 분위기도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밤사이 뉴욕 증시 계속해서 저는 좀 오늘 해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신호가 혼재가 됐었는데 우선 미중 무역 갈등도 이게 온건해지는 건지 강경해지는 건지 여러 가지 신호들이 나타났고요. 또 스티븐 마이런 이사도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발언을 이어나갔죠. 현장에서는 이걸 어떤 쪽으로 해석하고 계실까요? 글쎄요. 그 미중 무역 갈등 지속은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그 베센트 장관이 인터뷰에서 뭐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뭐 협상을 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협상 전략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미국하고 한국하고 협상하는 게 아직 안 끝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한국 경제를 위해서 최대한 그 이익에 부합하도록 한다. 미국도 지금 중국하고 갈등 속에서 미국 경제에 가장 이익이 되는 어떤 그런 거에 중점을 두고 협상할 것이다. 원론적인 얘기죠. 근데 원론적인 얘기를 할 때는 뭐죠? 원론적인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당장에는 프로그레스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취업 맞이를 하고 나서 8월 9일에 했을 때 원론적인 얘기 계속하면 뭐가 됩니까? 이견이 있구나. 물론 최근에 한국은 오늘 베센트 장관이 얘기한 또 다른 한국과 관련되는 거는 긍정적인 어떤 가능성을 내포했습니다만 그것도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각자의 입장이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게 올 일과 타결이 금방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한 코멘트가 완전히 없어지기 전까지는 시장에서는 어떤 상승세를 하더라도 좀 제한적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 계속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AI가 주도한 상승 랠리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경계하는 그런 움직임도 자주 나타나고 있고요. 또 아직 뭐 에이펙 시간이 약간은 남아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경쟁 심리, 기선 제압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완전히 이슈가 끝나기 전까지는 뭔가 가닥을 잡기가 불투명할 것 같고요. 이어서 밤사이에 또다시 AMD가 폭등세를 이어갔었죠. 이게 엔비디아가 또 살짝 주춤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엔비디아가 뭔가 과열권에 접어들면은 한 번은 뭐 브로드컴이 살짝 발목을 잡아주고 이번에는 AMD가 살짝 진정을 시켜주는 그런 삼중 구도가 완성이 되는 모습이네요. 예. 그렇다고 AMD가 간 거는 오늘 이슈가 아니고 저번에 말씀한 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오픈 AI가 AMD 주식 10% 워런트 받으면서 이제는 AMD한테도 GPU를 받겠다는 것은 AMD한테 하는 것도 6기가와트, 엔비디아한테도 하기로 하는 것도 10기가와트. 과거에 대비했을 때는 오픈 AI가 중점을 두는 거는 여전히 엔비디아가 더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엔비디아가 1,000억 달러 투자를 받기로 했으니까 아까 10대 6 정도로서 AMD의 어떤 그 의미가 이제
이제 오픈AI가 주도하는 그거에는 더 의미가 예전보다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워런트 시행하려면은 지금 주가 갖고는 안 됩니다. 오픈AI가 그 워런트 10% 갖고 되는 것 10%가 행사되려면 2030년 초반까지인가요? 주가가 $600 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 대비해서 2.8배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흐름에 동참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나온 얘기인데 AMD에 대한 거는 오라클도 이제 AMD 걸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년도 하반기에 나오는 새로운 칩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엔비디아가 조금 경계감을 계속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AI가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또 의미 있게 계속 좀 지속적으로 하락시키기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 그래서 일단 간격은 좁혀지는 과정에 당분간 놓여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AMD 이슈도 있었고요. ASML도 이제 실적을 발표한 걸 보니까 당장의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도 서프라이즈지만 앞으로의 이런 가이던스가 상당히 유망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거시적인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장 속에서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반도체가 어느 때보다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에는 오늘 좀 긍정적인 영향이 더 강하지 않을까 하는데 우선 원달러 환율도 좀 많이 진정이 됐고요. 또 이어서 베센트 장관도 한국 관련 코멘트를 했었죠. 조만간 이제 뭔가 협상이 마무리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이어나갔는데 단순히 표면적으로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발언일까요? 어떤 특정한 계기가 마련이 됐을까요? 일단 우리 시장은 두 가지죠. 반도체 말씀하신 거로 반도체 자체 펀더멘털적으로 추가적으로 랠리를 할 것이냐. 긍정적인 ASM의 실적 발표인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ASM의 디테일한 숫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ASML은 EUV 장비 수주가 좋아서 수주 잔고에 대한 전망이 좋았습니다. 맞는데요. EUV가 더 좋았어요. 전체적인 수주액 자체는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닙니다. 서프라이즈는 아니고. 근데 어쨌든 EUV가 드러났다는 거는 반면에 중국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중국이 줄어들어도 EUV 포함해서 EUV는 AI니까 AI 쪽에서 수요 지속이 EUV를 자극하고 중국이 계속 줄어들더라도 성장은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얘네가요 올해 3분기인데 올해 실적은 EPS도 30-40% 이상 성장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성장은 그 매출 기준으로 성장을 할지 안 할지가 여전히 의심스러운데 빠꾸하지 않을 것 같다. 성장 이번에 할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원래 기대치가 성장 못할 수도 있다는 건데 내년에 성장할 수 있다는 거 정도 가지고 주가가 오른 거거든요. 근데 주가는 우리 한국에 대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한 건데 그런 거 반영했어요. 지금 9월 들어와서 9월부터 지금 10월까지 38% 올랐어요. 그리고 PER이 지금 35배거든요. 이제 싸지 않습니다. 싸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지속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한국의 주식 같은 경우도 많은 주식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오른 것만큼 상승 각도가 계속 논스톱으로 갈 거라고 펀더멘털 위주로만 봤을 때는 쉽지 않아요. 그럼 뭐가 와야 되느냐?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환율이 안정화되는 게 더 1,400 이하 이런 식으로 다시 내려가면 그 랠리를 추동할 수 있는 추적이 생기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베센트 장관이 이제 우리나라 관련해서 코멘트한 거 무역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트럼프 순방 때 발표할 예정이다. 기사가 약간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우리도 총력적 사람들 각오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단 우리 누굽니까? 그 위성락 실장이 얘기한 거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조금 좁히는 정도로서 뭔가 모색하려고 하고 있다. 낙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편 베센트도 자기가 재무장관이라면 자기가 그쵸 재무장관인데 자기가 만약에 연준이라면 통화수합은 연준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한국하고 통화수합 할 것이다. 라고 해서 통화수합이 되겠구나. 라는 기대감에서는 very 포지티브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를 보면은 주가가 이것만 가지고 반도체 아니고도 전체적인 장이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거 얘기하면서 싱가포르를 언급했거든요. 근데 싱가포르하고 통합 수합했다는 거는 싱가포르 통합 수합 규모가 크지가 않거든요. 1,000억 달러가 안 될 겁니다. 600억 달러. 물론 한국의 사이즈를 대비해서 싱가포르 얘기를 했을 뿐이지 한국은 비례해가지고 진짜 1,000억 달러, 2,000억 달러 해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통합 수합이 우리가 원하는 규모까지 해주기는 역시 현실적인 한계인가 이런 것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는 환율이 앞으로 좀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아직까지 1,420원선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만 이 통화 스와프가 과연 우리가 원하는 규모만큼 체결이 될지 이 부분에 특히나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 증시 이대로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본부장과 함께 밤사이 뉴욕 증시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밤사이 뉴욕 증시 상황 봤습니다. 월가의 트렌드를 한눈에 캐치하는 월가 톡! 네, 오늘 저희가 또 재밌는 댓글 많이 이벤트를. 올라오고 있는데 근데 또. 활을 쏘는 모습이 좀 약간 낯선데요? 어색했죠. 네. 어릴 때는 그 양궁놀이 많이 갖고 아니 놀았는데 뭔가 좀 그 뒤로는 뭔가? 양궁을 보기만 해가지고 폼을 모르겠어요.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어쨌든 네. 또 양궁 11년 연속 금메달 기대합니다. 네네 좋습니다. 자 그보다도 지금 저희가 이제 증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어제에 이어서 혼조입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바뀌었죠. 다우가 또 나스닥과 S&P와 방향을 좀 달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얘기해볼 주제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영국계 투자은행 HSBC가 엔비디아 목표가를 대거 상향 조정했습니다. 범용 AI 반도체 시장에서 AMD와 브로드컴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HSBC는 엔비디아의 성장세를 낙관했는데요. 애널리스트 프랭클리는 엔비디아 추천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했습니다. 엔비디아 1년 뒤 목표 주가는 기존 $200에서 $320로 올랐습니다. 리 애널리스트는 AI GPU 재고 조정 위험이 낮아졌다고 평가했고요.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엔비디아 실적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고 분석하면서 엔비디아 AI 계약 매출은 2,510억에서 4천억에 이를 수 있다. 4천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오펜하이머도 엔비디아를 매수를 추천하면서 목표가 $225를 제시를 했고요. MS와 AI 인프라 합의로 텍사스와 포르투갈 데이터 센터에서 엔비디아 GPU 11만 6,600개 투입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HSBC 분석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부문에서 여전히 시장 선도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고요. AI 반도체 시장 확대 속에서 엔비디아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차트 흐름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목표가가 $320까지 제시가 됐는데 이 부분을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엔비디아 주주 입장에서는 신나는 일이죠. 이거 어디까지 부르짖어야 되는 것인가요? 원래 1000비디아잖아요, 이거. 그래서 좀 싼 느낌이 나잖아요. 그냥 그 기업 가치랑은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 블랙록도 지금 $1,200거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효성중호 150만 원이고 삼양식품 한 주당 140만 원이에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 액면 분할해서 삼양식품이 하루아침에 14만 원이 된다고 생각해봐요. 10분의 1 액면 분할. 네. 갑자기 되게 싸지면서 뭔가 140만 원짜리 그거잖아요. 맞아요. 다가가지 못하던 여자의 고백을 할 것같이 네. 쉬워지잖아요, 갑자기. 네.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블랙록도 지금 $1,200인데 이렇게 또 되면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50% 액면 분할하면 한 주당 $600만 돼도 사기가 굉장히 쉬워지잖아요, 마음이. 지금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잖아요. 1000비디아 얘기가 나오는 원래 $1,000짜리였는데 지금 이제 $180다 보니까 뭔가 사기가 쉬워요, 마음이. 그렇죠? 그런 게 한 가지 있고 맞아요. 액면 분할 때문에 그런 게 한 가지 있고 기술적인 위치를 다 떠나서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 위치는 과열권인데
제가 누누이 말했듯이 과열권은 그냥 설정하기 나름인데 기본 설정이 뭐 저는 RSI를 보는데 뭐 MACD든 RSI든 뭐 또 그 있잖아요. 양운, 음운 막 구름 있어요. 일목균형표. 그거를 봤을 때 일단 다 과열권이에요. 기본적인 설정상. 기본 설정은 되게 루즈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뭐 타이트하게 잡으면 기본 설정을 예를 들어 80 이상으로 잡을 수도 있겠죠. 나는 조금 과열권을 여유 있게 보겠다. 왜냐면 성장주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과열권을 너무 루즈하게 보다 보면은 그 성장의 어떤 가장 강한 부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뭐 85, 90 이상으로 설정하겠다. 이렇게 초고속 성장주는 그러신 분은 이제 아직도 지금 과열권이 아닌 상태로 지금 계속 보유를 하는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마음에 따라 설정을 바꾸면 돼요. 그냥 기본적인 설정 세팅을 떠나서. 근데 기본적인 설정 세팅이 70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침체권은 30, 과열권은 70. 그러니까 과열권인데 기본 설정상으로는 지금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21년, 24년도에 그리고 더 전에는 2018년도도 있었죠. 그 당시에 기록을 했던 과열권의 수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거죠. 이 지금 굉장히 수많은 지금 상황이 있었죠. 2018년부터 지금 제가 말한 것만 한 4, 5번이거든요. 근데 한 7년 동안 5번 정도예요, 그게. 그러니까 매년 과열권이었어요, 엔비디아는. 그러니까 과열권에 안 사면 매수 못 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맥도날드, 코카콜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기본적인 설정 세팅상 과열권에 접어들었지만 그럼 뭐를 보고 따져야 되냐면 그 전에 갔던 곳이 한 90 이상까지 다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74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로 뜨거울 때까지 못 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엔비디아를 다 칭송하고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지금 2025년이 가장 뜨거운 한 해인데 그런데도 가장 뜨거웠던 수치까지 가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그거를 지금 감안을 하신다면 지금 기술적 이격이 좁혀질 때가 또 기회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과열권을 시키고 있을 때 AMD가 그 빈자리를 메꿔주면서 갈 거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물론 엔비디아랑 AMD랑 그걸 굳이 나눠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를 했지만 어차피 같은 길을 가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약간 민감한 그 시차를 따지시는 분이 있었다면은 AMD로 또 먹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엔비디아의 그 뜨거운 부분은 아직 과거의 뜨거운 부분에 미치지 못했고 다만 기본적인 설정 세팅상 과열권에 있으니 이격 조정을 할 텐데 그 이격 조정을 할 때 이격이 벌어지지 않고 뜨겁지 않은 AMD가 또 메꿔주는 거죠. 페이스메이커 이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되면 에너지가 분산되면서 더 오래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 명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다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떨어지면 지수 박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여러 종목이 힘을 분산시키면서 가거든요. 네. 그게 매그니피센트 7에서 파인 9, AI5로 계속해서 명칭이 여러 가지로 바뀌면서 종목이 늘어나는 거랑도 굉장히 연관이 깊어요. 네. 이렇게 되면 힘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한 번에 박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거죠. 네, 지금 이 말씀드리는 이 소식이 이제 외신에서 7시간 정도 전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를 보니까 엔비디아가 종가가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왜 이 소식이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됐을까요? 엔비디아요? 예. 엔비디아가 이미 이제 과열권이고 이격 조정을 하는 타이밍이기 때문이고 지금 계속해서 소식이 AMD에 몰려서 나오기 때문이죠. 네, AMD에 대해서 몰려서 나온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대응 전략을 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그거는 너무 천차만별이겠죠. 이거를 지금 $50, $100에 사신 분은 뭐 이미 수익이 몇백 프로 나 있는 상태에서 아주 마음이 여유롭죠. 이걸 계속 가져가도 되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산 포트폴리오가 다양화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죠? 뭐 부동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알맞은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신규 매수자가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 것이죠. 네. 여기서 과연 뛰어들 것인가 말 것인가. 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해 볼 주제는 모건 스탠리 실적입니다. 네,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 주가가 현지 시간 15일 개장 전 거래에서 3.77% 상승하면서 161.20달러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3분기 실적은 시장 전망을 크게 웃돈 영향인데요. 모건 스탠리 3분기 실적 주당 순이익 2.80달러, 매출 182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EPS 2.10달러, 매출 167억 달러를 모두 상회한 수치입니다. 순이익은 46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트레이딩과 투자은행 부문 호황이 실적을 견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주가는 올해 들어서 23.5% 상승했으며 52주 신고가 163.98달러에 근접했습니다. 월가에서는 자산관리 부문 성장 기대감도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금융주 전반에 걸친 턴어라운드 신호라고 봐야 될까요? 뭐 그렇죠. 지금 이 미국은 좋은 게 솔직히 뭐 그런 거 잡으면 좋겠죠. 지금 예를 들어서 핫한 거 있잖아요. 지금 히토류 종목 MP 머티리얼스 아니면은 양자 컴퓨터 디에이브 퀀텀 그다음에 이 SMR 관련주 오클로 그리고 여러분들 또 좋아하시는 하늘 나는 택시 만드는 조비 에비에이션 그렇죠? 그다음에 이 데이터 센터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조금 값싼 거 만들어서 임대해주는 코오이브 이런 거 시대에 타고나는 종목들 잡으면은 뭐 완전 수천 프로 나는 거죠. 근데 솔직히 저런 종목 안 꼽아도 그리고 저런 종목 꼽으면 또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가 될 수도 있지만 저런 종목들이 또 금방 져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냥 마음 편하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네.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네. 블랙록 자산운용 이거 네. 투자하면 안 망하죠. 왜냐 저기서 하는 일들이 뭡니까? 아까 말한 디에이브 퀀텀이나 이런 오클로 같은 종목이 나와요. 새롭게.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냥 평가를 합니다. 매수 매도 의견 내고 투자하고 그러다 그거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사라지면 보고서를 싹 지워버리고 또 새로운 스타 종목 또 올리고 그러면 또 새로운 스타 종목에 투자하겠죠. 그럼 수수료 받아 먹고 그런 거에만 투자해도 한 1년에 50% 가까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거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그렇죠? 네. 모건 스탠리 그러니까 굳이 나누자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가 이걸 추구하기 위해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증권사, 은행, 보험 이렇게 3대로 약간 나눠져 있잖아요. 얘는 그런 개념이 없죠. 그런 개념이 없다고 하더라도 굳이 나누자면 모건 스탠리는 증권사에 가까운 투자은행이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은행에 가까운 은행이죠. 네. 그렇죠? 근데 우리도 이제 투자은행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지금 가장 그 매출액이 많은 게 역시 증권사에 가까운 투자은행이다 보니 이 증권사 수수료에서 브로커리지 수수료죠. 우리나라처럼 키움증권이나 네, 토스증권처럼 거기서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났죠. 네. 그냥 주식시장이 이렇게 뜨거우니까요. 네. 이러면 이제 또 트럼프가 또 한마디 하겠죠. 여러분들 퇴진연금 계좌 까보세요. 401k 계좌 까보세요. 역대 최고치죠 자산? 근데 저를 반대하실까요? 이러면서 또 그럼 이렇게 되면 또 실적 장세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뭐 약간 그 경계심 갖는 분이 그거잖아요. 오픈 AI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오라클도 그리고 손정희 회장도 돈도 없으면서 저렇게 큰 것만 발표하고 있다. 실적이 없는데. 그런데 또 이렇게 실적주들이 실적을 찍어버리니까 그럼 또 할 말이 없어져요. 실적 장세인데요? 이렇게 하면 네. 또 실체가 있는데요? 이건 진짜 이렇게 되면은 그쵸. 아까 전에 뭐 그런 거랑 더불어서 엔비디아랑 AMD랑 서로 같은 길을 가는 것끼리도 민감한 차이를 두면서 서로 보완해 주면서 가고 넓게 보더라도 다양한 업종에서 실적이 받쳐져 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쵸. 실체가 없다고 하는 그 말조차도 묻혀버리는 것이 되겠죠. 예, 그래서 뭐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지금 이제 이어서 또 실적이 발표된 종목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세 번째 얘기해볼 주제 바로 ASML입니다. 네,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이 인공지능 열풍의 최대 수혜주로 떠올랐습니다. 3분기 신규 수주액은 54억 유로, 시장 예상의 2배에 달했습니다. 매출은 75억 유로로 소폭 하회했지만 EUV 노광 장비 수주가 7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ASML은 이 세계 유일의 EUV 장비 생산업체로 AI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매출 비중이 42%로 급증하면서 실적을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향후 미중 갈등으로 중국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ASML 이 CEO는 AI 관련 투자가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흐름이 더 많은 고객으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ASML은 2026년 매출이 올해보다 낮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매출을 최대 600억 유로로 끌어올리겠다라는 목표를 유지했습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향후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판도를 계속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네, 올해만 해도 ASML 주가가 30% 이상 올랐습니다. 자, 지금도 매수 타이밍인지 혹은 관망 구간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래도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장비주들 중에서 그나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ASML이 안 올랐어요. 지금 예를 들어 램리서치나 KLA 차트 보셨어요? 못 사요. 지금 램리서치 차트가 네, 이미 저기 어디까 과열권까지 갔어요. 지금 몇 년 만에 과열권이죠. 2024년에 한번 들어갔고 저 정도 과열권이면 2021년도 수준까지 간 것 같네요. 벌써. 그렇죠? 그리고 지금 KLA는 더 올랐어요. KLA는 지금 벌써 와, 이것도 $1,000 넘었네요. 이거. 한 주당. 그러니까 지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세계 1등이거든요. 그리고 증착 장비 1등이고 그리고 약간 나침반 같은 개념이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그다음에 ASML은 노광 장비 1등이고요. 램리서치는 식각 장비 1등이고 KLA는 계측 장비 1등이에요. 이 세계 1등 장비가 전부 미국 장비예요. ASML은 네덜란드지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장비들이 다 역사상 신고가를 갔어요. 근데 ASML 홀딩스랑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것만 지금 역사상 신고가를 못 갔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을 본다면은 신규 매수자들은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죠. 지금 보이시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하고 이 지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ASML 있죠. ASML은 ADR이죠. 네덜란드 거니까. 이 아메리칸 예탁 증서로 상장되어 있는 거죠. 두 개만 2024년도 정고점을 못 뽑겠습니다. 아까 말한 램리서치, 그다음에 일본 니케이에 있는데 도쿄 일렉트론, 그다음에 지금 KLA 전부 다 신고가 가서 역사상 신고가로 저 위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뒤늦게 후발주자로 낙수 효과 노리시는 분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아니면 ASML 하는 게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유리하겠죠. 혹은 아까 전에 램리서치 KLA로 이미 수익 얻으신 분이 또 거기서 수익 난 부분의 반을 팔아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ASML 넣는 방법. 이런 것도 괜찮겠죠. 그리고 ASML이 지금 노보노디스크가 요즘에 최근에 안 좋았잖아요. 노보노디스크가 한때 엄청 좋아서 루비통 네. 운영하는 LVMH 제치고 유럽 시가총액 1위까지 갔거든요. 예. 이게 덴마크 시가총액 1위 종목이에요. 노보노디스크가. 이것도 ADR로 상장돼 있죠. 근데 노보노디스크가 부진하다 보니까 네덜란드 ASML이 그걸 제치고 유럽 시가총액 1위에 올랐습니다. 지금. 이 정도도. 네. 근데 저기서 역사상 신고가 가면 더 벌리겠죠. LVMH가 지금 계속 부진하는 가운데 지금 루비통도 옛날만큼 잘 안 팔려요. 그래서 지금 이 유럽의 ASML의 이제 이 시가총액 1위의 그 독주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여기 실적에서 이게 중요하죠. 네. 이 지금 이렇게 리드 타임 긴 것들 있죠. 예. 옛날에 이재용 회장이 막 뛰어다닌 거 기억나세요? 네덜란드 가가지고 ASML 회장한테 이거 제발 노광기기 하나만 달라. 왜냐면 삼성전자도 원하는 만큼 원하는 만큼 못 받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거를 TSMC가 다 가져가고 그리고 인텔도 부진한다고 했는데 인텔이 또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 신규 장비를 하이닉스도 빼가야 되고 그러니까 줄을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분기 매출보다 중요한 게 신규 수주액이 더 중요해요. 네. 신규 수주액의 리드 타임이 저기 많다 보니까 실적으로 찍히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분기 매출은 어닝 조금 쇼크 나와도 신규 수주액이 어닝 서프라이즈면은 얘는 시장에서 더 반응을 하죠. 네. 이거랑 비슷한 게 또 있죠. 구독 서비스 하는 애들. 네. 오픈 AI 같은 거. 지금 당장 분기 매출이 안 좋아도 구독 서비스 신규 구독자가 많아지면은 그 연간으로 저기 구독료가 나가기 때문에 그게 더 배분되는 거를 미리 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그 부분이잖아요. 신규 수주액이 54억 유로가 나왔는데 이게 월가 전망치는 달러로 나왔네요. 이 월가니까요. 29억 달러를 웃도는 수준으로 나왔어요.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네. 3분기 매출은 77억 유로보다 낮은 75억 유로가 나왔거든요. 근데 시장은 어디 주목을 했냐? 분기 매출액이 낮게 나온 것보다는 신규 수주액이 어닝 서프라이즈인 거에 주목을 한 거죠. 왜냐면 여기도 나오거든요. 다센 CFO가 말을 했어요. 우리는 긴 리드 타임을 갖고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나 TSMC에서 노광기기 받으려면 시간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 네. 리드 타임이라는 게. 엄청 오래 몇 개월 걸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향후 몇 달 동안 필요한 자재를 공급망 내에서 확보해뒀다. 이것도 있거든요. 예. 리드 타임이 워낙 길다 보니까 히토르도 미리 수개월치를 확보해놨기 때문에
지금 미중 수출 제한이 당장 걸리더라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ASML이 유리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램리서치, KLA, 도쿄 일렉트론 얘네는 역사적 신고가를 이미 가버렸기 때문에 후발로 노리시는 분들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ASML을 기술적으로 노려봐도 좋다. 이런 기술적 부분까지 한다면 ASML 충분히 정고점을 넘어서기 전에 아직 분할 매수의 타이밍은 남았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매출이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수주가 늘었다라는 부분이 바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번째 얘기해 볼 주제는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텍사스 기가팩토리가 50만 번째 차량 생산을 달성했습니다. 이 공장은 테슬라 제조 네트워크에서 핵심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해당 공장의 주력 생산 차량은 모델 Y와 사이버 트럭입니다. 이번 50만 번째 차량은 흰색 모델 Y로 공식 X 계정에 기념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이 사진 속 팀은 500K 풍선을 들고 기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가 텍사스는 테슬라 운영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모델 Y는 테슬라의 베스트셀러 차량으로 생산 기록에 의미가 큰데요. 앞으로 2인승 자율주행 차량 사이버캡 생산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머스크는 사이버캡 생산 라인이 기존 자동차 라인과는 다르다라고 강조했고요. 이 생산 방식은 초고속 가전제품 라인과 유사하게 혁신적인 공정을 적용합니다. 테슬라는 사이버캡으로 생산량과 혁신 모두에서 새로운 차원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기가 텍사스는 테슬라 성장 전력의 이 핵심 거점임을 다시 한번 입증을 했습니다. 네, 주가가 지금 어떻게 보면 반등의 전환점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테슬라의 공장이 50만 대를 찍었는데 이게 얼만큼 좀 의미 있는 숫자일까요? 네, 이거 뭐 여기저기 SNS에 다 올라와 있는 거더라고요. 의미 있는 숫자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이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의미 있는 숫자고 얼마 전에 중국에 있는 기가팩토리도 이제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 네. 그 중국인이신 것 같더라고요. 이름이. 그 중국 기가팩토리 사장은 또 중국인인 것 같아요. 그 중국인 분이 웨이보죠. 걔네들은 또 다 딴 거 쓰는 거 아시죠? 유튜브도 안 하고 못하는 거 넷플릭스도 안 보고 다 자기네 거 하잖아요. 웨이보가 X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거기 웨이보에 또 올렸더라고요. 중국 기가팩토리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네. 기가팩토리 중에 규모가 중국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테슬라 텍사스 부분은 또 50만 번째 찍었고 그러니까 생산은 계속 그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팔리기만 하면 되는데 찍어내는 거는 굉장히 잘 된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사이버 트럭 저는 왜 섹시 모델에서 더 넓히지 않았나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지금 YL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섹시잖아요. S, E, X, Y 모델인데 그러니까 3인데 2로 바꾼 거죠. 그리고 섹시 모델인데 여기서 YL로 이제 추가를 하고 거기서 더 나가지 이게 지금 이 사이버 트럭은 상당히 지금 약간 이거 좀 과시용 같이 돼버린 것 같은 네. 느낌이에요. 업소용 냉장고란 비난도 있고 네. 뭐 GD야 타고 나가면 멋있죠. 근데 길거리에서 이 사이버 트럭을 Y 모델처럼 많이 이거를 타고 다니기가 좀 그렇지 않는가요, 좀?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리고 중요한 게 단가를 안 낮춰줬어요. 왜냐면 테슬라가 앨런 머스크가 2019년에 처음에 말한 게 39,990달러로 한다고 했거든요. 사이버 트럭을. 근데 이게 지금 10만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격을 원래 단가를 못 맞추나 봐요. 네.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 단가의 마진이 그렇게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저 정도로 하다 보니 그만큼 못 팔리고 있어요. 이게 목표가 보니까 연간 25만 대 생산 목표였는데 지금 올해 총 판매량이 16,000대라나요? 지금 이미 10월 달이 됐는데 물론 집계가 더 늦게 해서 한 8, 9월 달 집계겠죠. 예. 근데 연간 25만 대를 생산해도 문제는 16,000대밖에 안 팔리면 생산해봐야 필요가 없으니까 생산 안 하겠죠. 그래서 이 사이버 트럭이 조금 좀 패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뭐 그래도 지금 기가팩토리는 잘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YL 모델이든 뭐 여러 가지 파생되는 모델을 좀 잘 해서 Y도 그 주니퍼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반응이 좋은데 굳이 실험적인 걸 할 필요가 없나. 아까 2인승도 저는 좀 걱정이 되거든요. 네. 그냥 보편적인 모델을 해도 지금 테슬라 사고 싶은 사람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테슬라의 핵심이 앨런 머스크도 말했지만 FSD인데 굳이 그렇게 막 뭐 패션쇼나 나갈 그런 것들을 해야 되나 싶어요. 모터쇼에나 전시해야 될 그런 상품들을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뭐 머스크가 알아서 잘하겠죠. 제가 이런 말 해봤자. 네. 네.
10월 들어서 계속해서 주가가 밀린 테슬라 이번 생산량을 기점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월가의 매크로부터 종목까지 자세하게 트렌드 살펴봤습니다. 신일성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를 드리는 히든글로벌 시간입니다.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그리고 SK 스퀘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미군이 이 자립형 에너지 체제로 이제 전환을 시작을 했습니다. 전국의 이 주요 군 기지에 소형 원자로를 직접 설치해서 악천후나 또 사이버 공격에서도 나선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헤드라인 보시면 미 육군의 소형 원자로로 기지 전력 공급 계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인데 전국 기지에 소형 원자로 설치를 추진해서 마이크로 리액트를 공급하는 야누스 프로그램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야누스가 이제 프로그램 이름이고요. 악천후 사이버 공격 이러한 악조건에서도 전력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자, 관련 국내주 가운데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전날에 이 급락을 딛고 무려 9% 이상 올랐죠. 예, 그렇습니다. 그 어저께 이제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9% 올랐는데 네. 그 이유가 보통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이제 하나는 무엇이냐면 김성환 이제 우리가 환경부에서 기후에너지부로 바뀌었죠.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이제 그 전날에 국감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그 나는 탈원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 정부는 주로 탈원전을 갖다 지향하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이 있었고 윤석열 정부로 바뀐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친원전을 바뀌었으니까 다시 이제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죠.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로 갔으니까 탈원전이 되겠다라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조각에서는 이제 산업부 장관을 갖다가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인 김정관 장관을 갖다 임명하면서 탈원전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신규 원전을 짓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주가가 좀 내려갔었죠. 이런 맥락이 있었는데 국감에서 이제 그 김성환 장관이 나는 탈원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안도감을 줬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 올라가는 하나의 요인이고 또 다른 요인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라서 미 육군이 당연히 이제 미군 본토에도 기지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지에다가 이제 마이크로 그 모듈 리액터 그러니까 MMR이라고 하는 SMR보다 더 작은 규모의 이제 원자로를 짓겠다라고 이제 그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가 참 우리나라 증시 알려지면서 즉각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가 이제 9% 이상
두산에너지 주가가 예전에 뭐 그 12.3 계엄사 때 터지 직전에 주가가 22,000원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엄사 때 터지니까 17,000원으로 그냥 폭락을 했다가 그래서 조금씩 올라가지고 뭐 3만 원, 4만 원 되니까 야 너무 좋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지금 9만 원이 넘어섰습니다. 네. 어제 그 주가 반등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급반등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미군 기지에 이렇게 소형 원자로를 짓겠다라는 사실 발상만으로는 이걸 실행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예, 이게 예. 가능한 이유가 있다고요? 예, 가장 근본적으로는 결국 미군의 이게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친원전을 갖다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대선 유세 기간도 그랬고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5월달에 이제 백악관에서 그 에너지 이렇게 그 부흥 정책을 갖다가 서명을 하면서 네. 그 중에 하나 또 뭐가 있었냐면 사실은 원전에 대해서 안전운전 무엇이냐면 원전이랑 뭐 원전뿐만 아니라 뭐 대형 발전소가 사실은 우리가 사는 어떤 거기에 도심에다 짓는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니까 네. 근데 원전은 더 약간 불안한 요소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때 5월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냐면 그렇다면 연방이 갖고 있는 토지 민간의 어떤 토지에다가 원자로를 지으려고 하면 뭐 토지도 수용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어떤 그 이슈가 터지니까 그냥 다 해결해야 되고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니까요. 해결을 해야 되고 뭐 러시아나 중국은 뭐 그렇지 않고 밀어붙이면 되는데 뭐 미국은 뭐 밀어붙일 수는 없으니까 그런 점이 이제 아쉬우니까 그러면 토지를 갖다가 수용하고 토지를 건설하는데도 사실 시간이 걸리니까 연방이 보유한 토지 그중엔 또 무엇이 있느냐? 그 군부대가 보유한 토지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원자를 짓겠다 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사실 이 계획이 바로 실행됐던 걸로 보입니다. 월스트저널의 보도를 보면요. 그래서 월스트저널 보도에 따라서 그 마이크로 모듈 리액터 그러니까 보통 우리 SMR 한다면은 SMR은 100메가에서 300메가 정도고 우리가 보통 영덕이나 울진에 짓는 원전 그다음에 체코나 UAE에 수출한 원전은 한 1000메가와트, 1기가와트가 넘는 원전인데 그 통상의 원전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낮춰서 한 300메가와트 정도의 원전을 SMR을 하는데 이건 그보다 훨씬 낮춰서 30메가와트. 그래서 이제 이쪽 업계에서는 이제 마이크로 S보다 더 작으니까 마이크로 모듈 리액터에서 MMR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정말 작고 작은 원자로 프로젝트라고 보면 되네요. 예. 자, 이 육군이 지금 이걸 짓겠다라고 얘기한 이 소형 원전 프로젝트 이름이 바로 이 야누스라고요. 예.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야누스인데 야누스를 통해서 그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 아까 이제 처음에 설명하신 대로 이제 그 악천후에서 지금도 군부대 당연히 전기가 공급되고 있죠. 군부대 전기가 공급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이제 그 생활을 하며 그 군사 태제를 갖다가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군부대에 이제 전기가 공급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악천후라든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만일의 사태에 24시간 전기가 공급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야누스를 현장에서 직접 전기를 생산해서 이제 그 전력 태세를 갖추겠다는 뜻인데 여기에 더 나가서 아까 설명 들으신 대로 태평양 바다에서 사실은 전기를 공급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면 다른 방식, 태양광이나 이런 방식 해야 되는데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풍력은 사실은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빛이 없으면 햇빛이 안 들어오면 이제 해가 안 뜨면 이제 전기를 생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이런 단점이 있고 풍력도 마찬가지고. 근데 원자로는 사실은 계속 24시간 상용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태양광을 갖다가 단점을 갖다 상쇄할 수 있고 그래서 원자로를 갖다가 태평양의 섬에다가 지으면은 거기서 충분히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 또 다른 건 월스트저널에 언급한 거는 북극입니다. 북극에다가 그 추운 지역에다가 또 전기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일일이 다 송전망을 깐다는 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이 정도 30메가와트 정도 충분하다. 그래서 야누스 프로젝트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리적인 요점을 갖다 설명을 드리면 북극, 태평양에 그렇게 중요한데 누구를 견제하는 것이냐? 북극은 중국과 러시아, 태평양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이런 프로젝트가 시작됐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극한 상황에서 굉장히 특수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막에도 제가 썼는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라고 더불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군의 이 소형 원자로 프로젝트가 새로운 핵 에너지 시대의 분수점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헤드라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은 행동주의 펀드 SK 스퀘어의 지분 투자라는 내용입니다.
자, 한국의 기업 지배 구조에 또 한 번 이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영국의 팰리서 캐피털이 SK 스퀘어 1% 이상 지분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이 SK 스퀘어가 어떤 기업인지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SK 하이닉스의 지주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주주 가치 제고와 또 구조 개선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이제 해외 행동주의 자금이기 때문에 한국 대기업에는 굉장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팰리서 캐피탈 SK 지분 1%를 보유했다라는 의미 어떤 의미일까요? 예. 우리나라 이제 공시 규정에는 이제 5% 이상 보유하면 공시를 해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5%가 안 되는데 1% 보유했다고 해서 월스저널에 얘기하면서 월스저널이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라는 거는 사실 모든 주식 투자는 주가가 싸다고 생각할 때 들어가서 매수를 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면 차익 실현하는 게 모든 주식 투자의 뭐 원리입니다. 뭐 거기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해당 주식 투자가 싸느냐 비싸느냐 올라가느냐라고 또 접근하는 건 다르겠지만은 이 행동주의 펀드는 뭐냐면 이 회사가 본질보다 싼데 뭐 본질보다 싸니까 당연히 들어가죠. 본질보다 싼데 어떤 이유 때문에 본질보다 싸냐? 지배구조가 잘못됐다. 지배구조가 나쁘다. 이래서 이제 주가가 싸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뭐 소액주주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이제 지분을 갖다가 가지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사회에 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접 이사회에 등재되거나 그러면 사실은 이제 지배구조 바꿀 수가 있으니까 이 지배구조 바꾼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해당 이사들이 일을 안 한다. 너네 회사가 더 가치 있는 회사인데 너네 회사 일을 안 하니까 내가 가서 일을 열심히 하도록 이제 채찍을 주겠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회사의 경영권을 뺏겠다. 이런 맥락. 왜냐하면 지배구조가 나쁘다는 거는 그전에 이사들이 일을 안 하거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를 들면 주가를 억누르다든지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예를 들면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2년 전에 이제 SMU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M이 연예계약서 대표적인 기획사인데 이수만 창업자가 이제 그 터널링이라고 하는데 연간 100억 정도를 갖다 계속 자회사를 빼니까 거기에 이제 문제를 삼아가지고 결국은 경영진에도 압박을 해서 실제로 SM의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런 것이 행동주의 펀드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팰리서 캐피탈 역시 SK 스퀘어가 너무나도 저평가되는데 이건 지배구조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지분 1%가 갖게 되면은 공시문은 없지만 월스저널에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본격적으로 SK 스퀘어의 경영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제 SK 하이닉스와 또 SK 스퀘어 주가 차트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예, 예. 네. 왜 주가 차트를 확인해야 되냐면 SK 스퀘어가 중요한 이유는 SK 스퀘어가 SK그룹의 중간 지주회사입니다. 중간 지주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계열사로 이제 SK 하이닉스가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9월 달부터 엄청난 주가를 갖다가 올라가면서 어제 종가 기준에서 307조 원입니다. 네.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러면 SK 스퀘어가 SK 하이닉스의 지분 20% 갖고 있으니까 단순 계산으로 하면은 뭐 60조가 되는데 20% 갖고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어제 종가 기준으로 SK 스퀘어의 시총은 32조 불과하다. 그러면 절반으로 디스카운트 됐다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팰리서 캐피탈이 계속 주시하면서 이렇게 우량 기업이 있는데 왜 너네의 주가는 절반밖에 평가를 못 받고 있느냐. 비상장사도 아니 상장사인데. 그러니까 내가 개입을 해서 너네의 주가를 갖다 정상화시켜주겠다. 그러면 팰리서 캐피탈 입장에서는 더블로 이제 SK 스퀘어 주가가 올라가면은 앉아서 수익을 거둘 수 있으니까 그러면 더블로 올리기 위해서 다각도로 이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SK 스퀘어에 대해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회 개편이라든지 그다음에 너네가 받는 요소가 있는데 할인받는 요소를 갖다가 내가 지적을 할 테니까 그걸 고쳐달라라고 이미 팰리서 캐피탈은 SK 스퀘어에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월스저널의 보도에 보면 나오고요.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에는 SK 스퀘어에 대한 이 행동주의 펀드가 개입됐다는 것이 단순한 어떤 구도로 설명한 것이 아니고 돈으로 실제로 샀기 때문에 오늘 주식시장에 이제 SK 스퀘어에 대한 상승률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합니다. 네, 오늘의 증시 SK 하이닉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뭔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행동주의 펀드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결국 근본적으로는 이제 SK 스퀘어가 그 SK 하이닉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가치 못 받고 있으니까 가치 못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요구를 하겠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무엇이냐면은 결국 우리가 상법 개정안은 상법 382조 3항을 개정했는데 이사들이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하면 회사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주주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 생길 때 사실은 그 이사들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상법 382조 3항의 개정입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팰리서 캐피탈도 움직였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팰리서 캐피탈은 역시 이제 SK 기존 이사회 그리고 본인들이 이사회에 참여하기 원하고 이사회에 본격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 문제를 갖다 해소한다면 팰리서 캐피탈의 그 주가가 시총이 올라간다. 이런 맥락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전개될
이런 맥락을 전개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자, 한편 이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이제 아트 재단의 이사장이 이혼 소송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이제 곧 나온다고요. 예, 예. 네. 이제 3심 판결인데 2심 판결하고도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 이게 워낙 중요한 사안이니까 대법원에서 이제 4명의 대법관들이 이제 논의를 하다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이해는 되는데 최종적으로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많은 사안에서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지금 화면을 보신 분들 중에는 이제 그 주부로 일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분들도 더 엄청난 이제 관심을 표명하고 계십니다. 단순하게 이제 주주들뿐만 아니라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 오늘 이제 판결 내리겠다 했는데 판결이 어떤 식으로 내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2심의 기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SK 경영권에 큰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SK 스퀘어, SK하이닉스 이런 3단계로 SK 그룹의 지배구조가 되어 있는데 SK 모회사의 경영권에 문제가 생기고 변화가 있다면 당연히 이제 SK 스퀘어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 역시 이제 페리자 캐피탈이 노리고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SK 스퀘어가 핵심 자산인 SK 하이닉스의 가치를 끌어올리면서 주주 개선 그리고 주가 개선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지금까지 히든글로벌 조호진 탁키온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이제 벌써 목요일이네요. 자, 오늘 또 이데일리 신문에 나왔던 주요 내용들 중에서 시장과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좀 관심이 있으실 만한 그런 내용들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뭐 사실은 시장이라기보다는 이제 개별 뭐 종목과 관련해서는 최태원 회장 예, 이제 오늘 대법원 재판 있죠. 노소영 그 이제 여사와 이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뭐 결론이 또 어떻게 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SK 지배구조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게 결론이 좀 나와봐야 되는 거고 이게 사실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주로 시장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은 어떤 섹터를 좀 주목을 해야 될지 아마 대부분 뭐 반도체 아니겠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반도체 말고도 의외인 섹터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출발은 좋습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내용 보셨겠습니다만 예상치보다 컨센서스보다 20% 이상 더 높은 영업이익을 냈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에 반도체와 반도체 관련 섹터의 실적이 예상보다 시장 컨센보다 더 좀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일단 나오고 있는 게 가장 크고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42%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업은 무려 149%, 전력업종도 47%, 석유가스업종은 무려 739% 전년 대비 좋아질 것이다. 이런 컨센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자동차 마이너스 23%, 해상운수 마이너스 73%, 항공운수 마이너스 18%, 통신업종 마이너스 30%. 그러니까 자동차, 운수, 통신 쪽은 상당히 좀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이제 종목별로 좀 나오고 있죠. 보면 LG 디스플레이, LNF, 포스코 퓨처엠 등등등 있고요. 그 증가율 같은 걸 좀 놓고 보면 의외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좀 눈에 여러 개가 좀 띕니다. 사실 SK 이노베이션도 2차 전지 쪽으로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들 전체적으로 좀 좋은 모습들이 좀 예상이 좀 되고 있고
좀 안 좋은 쪽은 SK텔레콤은 마이너스 25%, OCI 홀딩스 역시 마이너스 25%, 그다음에 SK 지주회사죠 마이너스 23%, 그다음에 엔터의 대장주인 하이브도 마이너스 21% 이렇게 영업이익 전망치가 좀 하향 조정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어느 정도 좀 좁혀지시죠. 3분기 어느 시즌에서 이번에 뭐 어닝이 좀 실적이 좋을 거 예상되는 종목들에서 미리 좀 이런저런 준비를 하신 분들한테는 이런 섹터들 중심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개별 종목들도 좀 이데일리 신문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요즘에 환율이 뭐 140원대 초반, 뭐 그래서 140원대는 이제는 뭐 뉴노멀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환율이 올라가면 뜨끔하는 데가 있죠. 바로 은행, 금융 지주사들입니다. 왜냐하면 금융 지주사들이 작년 이후에 이제 밸류업 관련돼서 주가가 사실은 좀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과정에서 주주 배당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기준을 소위 말하는 CET1, 이 보통적 환원 비율을 13% 이상으로 유지하는 걸 어떤 기준을 하겠다 등등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 CET1이라는 이 수치가, 이 데이터가 환율이 좀 올라갈수록 좀 불리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환율만 올라가면 은행 지주들, 은행들, 금융 지주사들이 좀 불편해하는 주가에 또 부담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작년 초 이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죠. 사실 최근에 뭐 은행주들 움직임이 이렇게 썩 뭐 이렇게 좋다. 요즘에 증권주 말고는 사실 은행주들은 조금, 특히 금융 지주사들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은행권에서 이 CET1 관련돼서 보통적 환원비율 관련돼서 좀 해명을 내놓은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환율이 1,500원대만 넘지 않으면 사실은 CET1 우리가 주주들에게 약속했던 13% 이상을 유지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좀 들어보니까 물론 환율이 올라가면 CET1의 비율 13%에 불리하게 가는 것은 맞는데 이 CET1이라는 거 보통적 환원 비율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핵심 자본 비율 그 밑에를 이제 위험 자산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건데 이 핵심 자본에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게 그 뭐 당기 순이익, 현금 배당, 자사주 매입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미치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환율이 좀 올랐다고 그래가지고 이 CET1이 13% 이하로 좀 많이 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를 좀 한마디로 걸러서 얘기를 하면 CET1 13%뭐 넘는 안 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거 관계없이 많이 벌어서 배당 열심히 할 테니까 금융지주사들 주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실제로 돈 많이 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은행권의 주가와 관련돼서 조금 부담스러운 게 하나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계속 어쨌든 강경 일변도로 간다라는 점. 이번에도 이제 또 부동산 대책이 또 나오긴 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규제의 가장 근간은 대출 규제 이쪽이거든요. 뭐 나중에 뭐 세금 관련된 부분도 나온다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은행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 정부 때처럼 은행들의 은행들 이제 그 소비자들이 대출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은행들한테 뭐 금리 더 올려, 대출 금리 더 올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지금 기본적으로 저금리 기조에서 이 대출 금리가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게 뭐 그 지금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추가적으로 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은행권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은 여전히 꽃놀이패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환율 때문에 은행들의 어떤 적극적인 배당 이런 부분들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은행들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은행주들 바라보기에는 지금 다른 섹터들이 워낙 강한 데가 많아서요. 특히 IT 쪽으로 이런 어떤 은행들의 어떤 해명이 얼마나 시장에서 뭐 먹힐지 이 부분은 좀 또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 MSCI 지수 편입. 이 11월 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보통 이게 한 달 전에부터 이제 주가가 한두 달부터 주가에 반영이 되니까 이제 MSCI 선직 지수 편입될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좀 볼만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번 11월 달 정기 리뷰에서는 APR하고 현대,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전망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리온하고 LG 생활건강은 이제 편출, 즉 빠질 것으로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10월 달까지의 이제 주가 상황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판단할 텐데 시가총액 컷오프가 한 10조 원대 정도 될 거라고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 APR이요. 어제 기준입니다. 그제 기준입니다. 그제 기준으로 9조 한 2,400억 원. HD 현대마린 솔루션은 10조 원을 넘었습니다. 10조 한 4천억 원 되는데
둘 다 10조 원 전후가 충분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APR은 화장품의 이제 대장주죠. 그다음에 현대마린솔루션은 이제 조선주 전반 자체가 뭐 주도 섹터에서 여전히 좀 굳건하게 버티고 있고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두 종목이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 편입 한 45일 전, 그러니까 한 달 반 전 정도부터 발표일 때까지 이 편입될 종목들의 그 주가 흐름을 보니까 6%에서 뭐 많게는 한 18%까지 주가가 올랐더군요. 그리고 올해 이 MSCI 정기 리뷰에 편입된 종목들의 평균 수익률도 10 플러스 19%. 물론 올해 시장이 좋았던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 결국 MSCI 이 지수에 편입이 될 경우에 패시브 자금에 이런 어떤 수급에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앞서 말씀드린 APR이나 마린솔루션이 되든 간에 또 다른 종목이든 간에 주가가 긍정적인 흐름을 갈 것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좀 우리가 뭐 알고 준비를 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개별 종목으로는 LG전자 얘기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LG전자는 참 투자한 분들이 참 마음고생을 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좋은 회사죠. 물론 가전 쪽에서는 확실하게 글로벌 탑 티어에 있는 그런 회사이기는 한데 여기도 이제 문제는 뭐 반도체가 됐든 뭐 배터리가 됐든 뭔가 확실한 그런 이 부분이 좀 없다라는 거죠. 뭐 다양하게 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런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사실 그게 뭐 이렇게 화끈하게 뭐가 나오는 게 아직은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LG전자가 10만 원대 이 언저리에서 계속 밀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가가 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8만 4천 원대까지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근데 이번에 LG전자가 되게 좀 핫한 그런 이슈가 하나 생겼죠. LG전자 인도법인이 이제 상장을 했는데 뭐 이게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LG전자 인도법인의 이 시가총액이 국내 시가총액을 좀 앞설 정도로 인도에서는 좀 아주 뜨거운 그런 종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올 들어서 9월까지 코스피가 42% 오를 동안 LG전자는 무려 마이너스 9%였는데 이달 들어서 그러니까 10월 달 들어서 지금 한 보름 정도 됐지 않습니까? 10%가 넘게 12% 정도 오르는 그런 모습 보였으니까 이달 들어서 뭔가 좀 변화가 주가에 좀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 이제 반등의 포인트는 인도법인의 상장에 따른 어떤 자금 유입 효과인데 대략 한 1조 8천억 정도의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 돈 가지고 LG전자가 여러 가지로 신성장 동력에 뭐 투자하거나 이런 부분에 좀 돈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결국은 글쎄요 이제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업보다는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돈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긴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LG전자가 뭔가 환골탈태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LG전자가 10만 원을 넘어서 뭐 15만 원 이상 이렇게 새로운 어떤 주가 레벨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밤사이 또 뉴욕 증시 약간은 좀 혼재된 신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뭔가 한 가지 방향으로는 해석하기가 애매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우선 뭐 두드러지는 거는 대형 은행주들의 어닝 서프라이즈, 네. 뭐 상당히 IB 부분의 수익이 폭발적이었는데 이제 뭐 자본시장이 완전히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증거로 봐도 괜찮겠죠? 네, 어제 이제 미증시 상승 출발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금융주의 실적 발표에 있었고요. 네. 각 그 금융기업들 뭐 한 개별 한 4%씩 상승 출발하면서 상승 출발을 했는데 미중 마찰에 대한 우려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좀 그 차익 매물이 좀 나왔던 거고 베센트 재무장관은 그러니까 지금 그 대법원에서 만약에 이제 판결이 나더라도 나쁘게 나더라도 관세 부과하는 방법들은 더 있다고 해서 관세 부과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시사를 했고요. 그리고 네. 우리나라와의 관세는 10일 이내에 협상이 될 거다, 해결될 거라는 그 뭐 낙관적인 전망을 한 상태고 네. 다만 이제 중국과의 갈등은 확대되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양국의 정상 간의 그 신뢰가 여전하고 매일 계속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국내 그 상승 출발했던 미국 증시가 좀 하락 그 매물이 출회했던 거는 마이런 연준위 이사 발언이 네. 결정적이었는데 그 중립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에 그 현재 통화 정책을 일반적인 그 인식보다 더 긴축적이라는 그런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시사를 했지만은 다만 이제 이런 AI 투자가 중립금리를 이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50bp 이상의 금리 인하는 좀 필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또 말을 했고요. 또 이제 물가에 대해서는 현재 그 주거 비용 하락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보지만 네. 이게 데이터가 만약에 예상보다 좀 뜨거워졌을 경우에는 좀 재평가를 좀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네. 또 얘기를 했고 또 그리고 이제 미중 갈등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각한 문제에 있고 상당한 그 경제 하방 리스크를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경고를 했고요. 또 네. 이제 이런 그 일주일 전보다 경제 전망에 있어서 좀 더 이제 좀 변화가 있다, 또 부정적인 변화가 있다라고 그렇게 언급하면서 이게 네. 이제 차익 매물의 빌미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차익 매물이 나왔고 그리고 그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또 이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의 그쵸. 변동성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것들은 호재 수가 많은데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하락을 했거든요. 이제 네. 이런 이슈가 작용했고 다만 그 월러 이사의 발언으로 인해서 그 AI 관련 종목들은 좀 전반적으로 강세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AI 혁신을 그 창조적 파괴라는 관점에서 분석을 했고요. 또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그리고 그 생활수지 개선에 압도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그 주장을 하면서 엔비디아를 뺀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의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AI주들은 계속해서 좀 AMD 중심으로 매물이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나왔고요. 또 말씀해주신 대로 이번 주는 좀 연준 인사들 발언에 좀 약간 특이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이어나갔고 또 이 마이런이 생각보다 또 약간 좀 긴축적인 50bp에 좀 신중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이어나간 게 어찌 봤을 때 약간 트럼프 행정부에서 약간 통화 정책에 대해서 약간 의견을 조금 바꾸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부분은 뭐 추가적으로 보셔야겠습니다. 또 이어서 ASML 실적 발표 어제 우리 시각으로 오후 2시에 나왔었죠. 보니까 매출은 조금 아쉬웠는데 뭐 ASML 자체가 원래 기업부터가 좀 이런 매출 가이던스를 높게 잡는 경향이 있는 기업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4분기랑 내년 가이던스가 상당히 폭발적이었는데 뭐 오늘도 비슷한 상승 특히나 뭐 한미반도체나 SK하이닉스 이어가겠죠. 네, 어제 그 ASML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그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 그 상승폭을 또 키워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적은 뭐 매출 촌이익이 총 이익률이 51.6%로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 나타났고 순이익도 이제 유럽이니까 이제 21억 유로 이렇게 네.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 3분기 분기별 순 예약, 그 예약이 중요한데 이제 54억 유로 정도에서 이 중에서 이제 EUV 쪽만 36억 유로여라서 이제 그 ASML 투자 포인트에 걸맞는 그런 수주가 상태이고 그리고 가이던스도 전반적으로 시장이 컨셉보다 그러니까 좀 높게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보면은 외국인 수급이 약간 달라요. 이유가 어떻게 다른가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팔고 기관들이 사고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산단 말이죠. 그 이유는 하이닉스가 더 이제 실적 모멘텀이 좋긴 하지만 그 외국인들 비중에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외국인 비중 55.45% 정도 되고 네. 삼성전자가 어제 기준으로 51.95% 정도 되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네, 올라가네요. 근데 그 SK하이닉스는 55%를 넘었기 때문에 외국인들 비중이 거의 꽉 찼다고 봐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삼성전자는 한 55%까지 아직 여분이 조금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뭐가 좋다 말이 아니라 수급이 이슈입니다. 그쵸, 비중이 그쵸. 지금 덜 찬 거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55% 정도 이상에서는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긴 좀 어려운 구조고 네. 삼성전자는 아직은 좀 더 들어오는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보는데 둘 다 가지고 계신다면은 지금 아직은 8단계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잠깐 세로 나왔지만은 이제 다시 올라가고 네. 하이닉스 비슷한 흐름은 나타나겠지만은 아직은 이제 이쪽이 주도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미증시도 마찬가지로 현재도 반도체가 주도 섹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상승장으로 했을 때는 지금 반도체 종목을 특히 이제 소비장 쪽에서 일부 좀 고평가도 있지만은 쉽게 내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직은 좀 더 끌고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보수적으로 봤던 저희 IM증권 반도체 섹터 그 송명섭 위원 같은 경우도 네. 지금 내년도 삼성전자 영업이익 막 그 60조 막 정도로 굉장히 올렸어요. 목표치도 네. 올리고. 그러니까 60조 가장 원이요. 보수적으로 보셨던 분인데 저희 IB 쪽에서도 그 리서치 센터에마저도 지금 올렸단 말이에요. 방향을.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가져가시라. 좀 더 그렇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방금 말씀해주신 그 60조 원이라는 그 단어가 상당히 좀 뇌리에 꽂히네요. 특히나 뭐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상당히 내렸지 않습니까? 아직 뭐 외인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여지가 있는 삼성전자에게는 좀 우호적인 여건이 아닐까 합니다. 이어서 또 이제 반도체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조선주 이야기도 아직까지는 좀 노이즈가 있습니다. 어제 좀 생각보다는 낙폭에 비해서 회복이 좀 더딘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게 뭐 대통령실에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래가 그쪽과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뭐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중국이 굳이 여기를 건드린 거는 뭐 이런 그림을 생각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의 미국 자사 5곳에 이제 그 제재 대상으로 지정을 했죠. 네. 그런 이제 그 반외국 제재법에 의거해서 중국의 주권 안보 발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5개 기업에 대해서는 중국 내 기관 개인과의 협력과 거래 활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했는데 다만 이제 한국 모기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기업을 제재를 해야 되는데 마땅히 제재할 기업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 빌미를 했던 것 같고 대상 기업이 실질적으로 영업 활동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 이제 피싱이라든가 필리조선사와의 뭐 인적 물적 연관성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어떤 영향력은 좀 미비하다라는 것이고 필리조선사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의 그 존슨법에 따라서 네. 건조하는 그 선박 전부를 미국 내 다 미국 운송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중국과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중국의 하나피싱 같은 경우도 지금 필리조선사와 하나오션에만 지금 선박을 발주하기 때문에 중국산과 연관이 없어서 전반적으로 중국과 엮일 일이 없다. 이런 네. 이제 평가가 나오면서 이제 그 반발 매수가 되게 강하게 나타났고 오히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일부 그 조선 기자재 또는 아니 그 조선 관련 종목들은 네. 전일 하락폭을 더 뛰어넘는 그런 상승이 나오기도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오션 관계자에서도 네. 이게 관련 모두 다 그 추수 잔량이 전부 다 미국산만 물량이고 신규 수주도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할 상황이라서 뭐 실적 타격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네. 다만 이제 그 투자자들의 뭐 그 센트 영향이 있는지 하나오션이 좀 반발이 좀 그 하락폭보다는 반등이 좀 가장 좀 더뎠 문제도 있었고, 그러니까 저건 센트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전반적으로 에너지 시장을 고려했을 때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반사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쪽 그러니까 반사죠? 이제 그 미중 분쟁 이런 제재가 미중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조선 해운 업계 내 그런 이제 반중 뭐 네. 반미 서로 간에 진영화가 되게 되면은 우리한테는 아무래도 반사이익이 그만큼 온다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 편에서 해운사들이 중국 쪽에 발주 줄게 되면은 당연히 한국 조선사의 발주가 늘어나는 네. 그런 장기적으로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이제 뭐 전반적으로 미중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공급망의 재편이 일어나면서 반사 수혜가 우리가 이제 조선이라든가 뭐 배터리라든가 뭐 방산 쪽은 좀 뭐 잘 모르겠지만은 네. 그러니까 반사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당장은 좀 뭔가 영향이 있을지 그 센트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도 조선 쪽으로는 당장의 피해는 그렇게 없고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안 그래도 또 제가 어제 보면서 깜짝 놀랐던 뉴스가 우리 이 조선업이 글로벌 수주 점유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뭐 작년만 하더라도 거의 중국의 3분의 1 수준이었는데 어제 보니까요. 9월 달 들어가지고 거의 중국을 뭐 1%포인트 격차로 진짜 바짝 따라잡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렇게 지금 우리가 격차를 좁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좀 호재가 작용이 되지 않을까. 좀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좀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이제 뭐 이번 제재 명단에는 없었지만 한화 엔진 뭐 이런 경우에는 중국 수출 물량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좀 제재를 확산시키진 않을까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게 왜 네. 그러냐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선주가 딱 지정을 해요. 이것은라고 하기 때문에 아. 만약에 이제 그거를 제재를 가한다 그러면은 중국 선박이 납품이 늦어지게 되는 함부로 바꿀 수가 없는 그 거죠.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거는 그가 중국 업체 더 치명 타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저께 이제 그 엔진 종목도 급락을 한 엔진 급락했으면 저 어저께 그 급락했을 때 고객 한 분 그거 저거 매수를 했거든요 저희도. 그러니까 그 영향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엔진 같은 경우는 딱 지정해서 쓰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체가 어렵고 그러니까 엔진을 못 믿겠다는 거죠. 중국산을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엔진이라든가 그 관련 엔진 종목들 그런 괜찮다. 특히 이제 그 엔진 섹터에서는 하나 엔진이 상대적으로 그 현대 마린 엔진보다 업사이드는 좀 더 높은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엔진 쪽에서는 하나 엔진 탑픽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하락은 그러니까 그동안 못 사셨던 분들은 이 조정은 좀 매수기가 있지 않겠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그냥 눌림목에 불과했고 조정은 결국에 매수 기회로 작용을 했다. 뭐 어쩐지 이 목록에 한화 엔진이 없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네요. 이어서 또 원전주들도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제 거의 뭐 9%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었죠. 이게 뭐 가스터빈의 미국 수출이 상당히 큰 좀 모멘텀으로 작용이 됐는데 또 밤사이에 뉴욕 증시에서 원전주들이 거의 뭐 2자릿대 상승률을 보인 만큼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무난하게 가능하겠죠? 그렇게 해서 높죠. 이제 원전주 특히 원전주의 그 상승의 포인트 특히 이제 그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국산 그 가스터빈을 첫 미국에 수출했다는 거. 이게 이제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실제로 나왔고 추가 수주 기대감도 높습니다. 추가 수주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SMR 쪽도 수주가 나올 거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은 SMR 쪽까지 그리고 추가 가스터빈 수주까지 나올 때까지는 좀 가져가셔 보시는 게 뭐 밸류 부담 이런 걸 떠나서 대체할 만한 그 기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그 두산 에너빌리티를 최근에 이제 횡보하다가 그러니까 그 차익을 한번 예전에 했다가 횡보해서 그 저점에서 양봉 뜰 때 같이 붙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익이 상당히 수익권에 올라왔는데 일단 그 전반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 폭증하다 보니까 가스터빈 수요가 폭발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주가 나왔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수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첫 사례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 이것은 추가 수주가 나오기 때문에 모멘텀은 지속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한수원과 미국 웨스트하우스의 그 조인트 벤처 설립하는 데 어떤 다각적으로 논의 중인데 요게 이래 되면은 그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 반사 수요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 수주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계속 홀딩 전략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 공식적인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약간 좀 SNS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련 이야기들이 좀 스물스물 나왔었죠. 이제 이 SMR 관련해서도 아직 뭐 공식 보도는 아닙니다만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아예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밤사이에 미국 육군 쪽에서 이 초소형 모듈 원자로를 좀 대규모로 도입을 하겠다 이런 소식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상승 동력으로 기대해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소식이네요. 이어서 이 로봇주들도 좀 지금 매수를 해야 하나 싶은 그런 종목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나 좀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을까 싶은 종목들이 좀 몇 가지가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좀 올라타야 될까요? 로봇 종목들 그동안 안 올랐던, 그러니까 덜 올랐던 종목도 어제 일제히 뭐 상한가가 나와서 좀 따라붙기 좀 부담스러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그 소프트뱅크 그룹이 그 스위스대 그룹인 그 아세아 브라운 재벌이 그 ABB라고 하는데 여기 로봇 사업 인수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로봇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계속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고요. 어제는 그 5종목의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KLNL 시스템, 나노캠텍, 대한광통신, 많이 나왔네요. 할라캐스트도 최근 리포트 나오면서
이제 로봇 관련주로 분류가 됐고 골드NS, 링크 솔루션 이거 5개 종목 상한가가 나왔고요. 그 KRN 시스템 언급 가장 많이 되는데 그 유압기계 쪽에서 기존의 그 하이브리드 리니어 액추에이터 그 인력 구조를 결합한 로봇용을 개발한다. 이게 나왔고 특허출을 마쳤다고 하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고요. 로봇용 그 EHA라고 하는데 방금 그 구조가 그래서 네. 이걸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제품화 상용에 성공했 첫 사례다. 세계 첫 사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이제 첫 사례요. 그래서 네. 이제 상한가가 나왔던 거고 관련 종목들 저거는 가지고 계신 분들 추가 상승 노리는 건 좋은데 네. 또 뭐 매매할 수 있으실까요? 좀 부담스럽죠. 네, 대략하셔야 될 것 같고요. 로봇주가 단순하게 이제 이거는 밸류적인 측면 보다 보면은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올해 로봇주 상승 배경에는 일단은 네. 그 정부의 로봇 산업에 대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 여기는 이제 그 로봇 산업의 산업을 정렬을 하고 그리고 정책적 지원이라든가 투자 확대 계획 같은 정책적인 발표가 있었고 네. 또 이제 그 노란 봉투법 이런 거에 인해서 특히 자동차 쪽에서 수요가 좀 많이 증가하고 로봇을 또 많이 쓰지 않겠냐 네. 이런 기대감도 반영됐고 중장기적으로 로봇은 이제 성장 산업이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장 산업이다 보니까 밸류를 좀 많이 줄은 거죠. 어디까지 그러니까 딱 그 밸류가 상한이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열려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대로 그냥 그 수급 논리예요. 그 성장하는 쪽에 돈이 몰리고 수급을 이끌면 상승하니까 매수가 들어오고 네. 또 매수가 들어오면 상승하고 이런 식의 지금 흐름이 로봇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특히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 로봇이랑 그 AI 쪽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의료용 로봇, 협동 로봇 쪽으로도 지금 그 다양한 분야로 적용이 확대가 되면서 그렇죠.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확단이 되는데 그래서 급등 이유를 단편적 이유로 딱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만 설명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투자 의견은 뭐 제시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뭐 가져가신 분들은 지금 굳이 뭐 급하게 모델보다도 적절히 잘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얼마 전에 제가 갖고 계신 로버스트 갖고 계신 분들 정도만 제가 좀 거의 유중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것만 좀 차익을 한 정도로만 네. 말씀드리고 나머지에서는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약간 AI가 그동안 몇 번씩이나 특이점을 겪는 동안에 로봇은 약간 그런 모습이 안 나와서 아쉬웠는데 말씀을 해주신 대로 좀 약간 섹터가 많이 세분화가 된 만큼 마찬가지로 좀 순환매 양상을 보이면서 추가로 좀 특이점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또 개인적으로 드네요. 이어서 이제 코스피가 벌써 3,000조를 막 돌파를 했죠. 뭐 아직까지 예탁금도 굉장히 견조한 역사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뉴욕 증시 이슈로 보자면 뭐 QT 종료 정도가 재료가 있겠고 또 국내에서는 어제 3차 부동산 대책 발표 이게 또 상당히 매수세를 촉발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이어갈 수 있겠죠. 네, 거기에 여태까지 80조 시대인데 다만 그렇죠. 이 80조가 되는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70조 넘어가고 올라갈 때는 거기에 예탁감이 들어왔어요. 네. 다만 이제 최근에 80조가 되는 과정에서는 개인들의 매도에 의해서 올라간 예탁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부 유입은 없었고 다만 이제 그 자금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전일 이제 코스피 지수 사상 최고가는 그 유동성과 특히 이제 그 실적 효과,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업들의 LG 에너지솔루션도 어닝서프라이즈 나타났고 네. 그리고 실적 효과이랑 강세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부동산 정부가 이제 그 머니 무브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주식 시장으로의 머니 무브를 얘기해서 이런 머니 무브와 실적이 만든 코스피 사상 최고가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네. 또 그저께 이제 그 조정을 유발한 하나오션 이슈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한적이라는 평가, 중국과의 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영향은 상징적인 네, 수준이다.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죠. 그런 정도로 봐서 이런 국내 증시는 유동성이 커져서 올라가는데 다만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에 계속 차별화가 네.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코스피 위제 대형주 장세이고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뭐 양적 긴축을 중단할 때라 이런 발언들도 유동성을 더 올리는 상황이고 정부의 그 세 번째 부동산 정책도 일단 주식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삼성전자 세론 같은 경우도 그냥 기계적인 하루 정도의 세론이 이제 그게 뭐 끝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주도주에서 쉽게 내리지 마라. 그리고 반도체, 조선, 원전, 전력기기 이쪽이 주도주고 이타전지나 엔터 쪽은 틈새 쪽이고요. 그리고 바이오가 3분기 실적 시즌은 좀 어렵긴 한데 그냥 때를 기다리십시오. 네, 바이오는 아직까지는 좀 때를 기다려야 할 타이밍이고 또 이제 반도체와 조선, 원전과 전력기기는 여전히 주도주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다. 또 엔터와 2차 전지가 좀 틈새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하는 코스피, 저희 마켓나우 이어지는 1부와 함께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